7장 광역대기 오염 출발이 오존층 파괴에 대한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환경 관련해서 특히 대기오염 관련해서 이렇게 큰 이슈가 이 7장의 광역대기오염이라고 소개되는 내용은 이 광역이란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응? 광역. 넓다는 말인데, 우리가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넓다는 것은 자, 지구적인 규모로 진행되는 걸 이야기하고,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 케이스 스터디가, 첫 번째가 오존층 파괴, 두 번째가 지구온난화, 세 번째가 산성기 현상,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주제가 오존층 파괴인데, 오존층에 대한 교재 227쪽 보시면 이 지구의 대기권에 대한 구조가 나오죠. 이 그림 7-1은 우리가 처음 수업 시작 1학기 때 수업 안 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 교재의 1장 첫 페이지 보면은 그 대기 구조가 나타나는데 같이 좀 비교해서 봅시다. 1쪽 그림 보면은 대륙근이 10km 고도까지 기온이 하강하죠, 그죠? 지표면에서 10km까지는 고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떨어지는 그 율이 이 수업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건조 단열 가압류 100m당 마이너스 1도 떨어져야 되는데, 공기 중에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이너스 1도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그거보다 한 60%, 80% 정도 떨어져서 실제로는 마이너스 1도씩 떨어진다 그러면은 10km 고도에서 지표면의 온도가 20도니까 한 마이너스 80도 돼야 되는데 그만큼 떨어지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60도라고 했고, 50km 정도 성층권까지는 고도가 올라가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자, 10km까지는 온도가 건조단열 가압류, 환경 가압류로 해서 온도가 떨어지고 어떤 대류 현상이겠죠. 10에서 50km까지 는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온도가 같이 반대로 올라가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오존층. 오존이 빛의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이 고도부터 이제 오존이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오존이 빛 에너지를 공기 중에서 다 잡아주니까 이제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중간권에서는 오존이 떨어지니까 다시 온도가 내려가고, 그래서 대륙권은 어떤 물리적인 팩터가 중요하고, 성층권이나 중간권은 화학적인 팩터가 어떤 오존의 존재 여부가 온도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고 했고, 열권에서는 다시 이제 물리적으로 공기가 희소해서 공기가 어떤 그 밀도 어마어마하게 줄어들면서 어떤 빛 에너지를 잡아줄 그런 포텐셜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온도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자, 지금 우리 7장 다시 가서 이 그림을 비교해 보면은
실장에서는 모든 그림을 이제 그림 실다실에 오존의 농도하고 연결해서 표시했습니다. 여기서는 대륙근 높이를 오른쪽에 마일로, 왼쪽에는 고도로 표시했는데, 여기서는 대륙근 약간 더 높게 15km 정도 잡았는데, 이건 우리가 대륙근 고도라는 게 일반적으로 10km라고 보지만, 뭐 여름철 같은 경우 공기가 더 활발하게 믹스될 때 대륙근이 조금 올라갈 수 있고, 뭐 그런 걸 감안해서 여하튼 대륙근이 가장 높게 잡아서 15km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오존층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고도가 올라가면은 압력이 떨어지는 현상과 함께 공기가 이제 굉장히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오존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지만 이 책 마지막 단락 보시면 오존량은 고도에 따라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지상으로부터 대기 상단까지 존재하는 오존 전량 total overhead amount로 정량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토탈 오존. 그러니까 이것은 대기 중에 오존을 처음 조사한 과학자인 답슨의 이름에서 유래한 답슨 단위 DU로 나타납니다. 1dobs는 지구 대기 중 오존의 총량을 0도 실기압 표준 상태에서 두께로 환산했을 때 0.01mm. 그러니까 지구의 어떤 그 반지름 6,370km 뭐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그 지구 전체를 휘감았을 때 오존이 0.01mm 두께만큼 감았을 때 이것을 1dobs이라고 한다. 자, 그 268쪽 보시면 지구를 둘러싼 대기는 지표로부터 거의 한 500km에서 1000km 상공까지 펼쳐져 있지만 상층으로 갈수록 덴시티가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대기 전체 두께를 0도 실기압 등밀도로 환산하면은 약 8km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는 공기가 자꾸 희박해지고 한 그것을 밀도를 다 감안하면은 결국 대륙근 10km라고 했는데 대륙근 내부로 공기가 다 이제 등밀도로 치면은 다 들어간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지구 전체 평균 오존 전량은 약 300dobson 유닛. 우리가 1dobson 유닛을 0.01mm라고 했으니까 300dobson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3mm? 아니, 3mm에 불과한 거죠, 그죠? 오존이. 자, 그러나 지리적 또는 계절적으로 그 평균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50% 정도 변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도 지역에서 200DU 수준으로 낮고 극지점에서는 400DU 수준으로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적도 지역에서 낮고 극지점에서 높은 이유가 뭡니까? 적도에서 왜 낮지? 적도에서 왜 낮아? 자, 적도는 더우니까 공기가 활발하게 믹싱 되겠죠. 수직적으로. 그러니까 도망가는 놈들이 많고, 극지역은 차가우니까 수직적인 믹싱이 활발하지 않으니까 쭉쭉 쌓이겠죠. 자, 이제부터 좀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오존층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또 왜 파괴가 되는가. 중간고사 때는 이 부분 좀 질문할 거니까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일단 이 오존층을 우리가 설명하려면은 빛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그림 7-2에 보면은 빛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가장 먼저 빛 이야기일 때
우리가 좀 지금 4번 퀴즈 4번에서 여러분 문제 풀려면은 뭐 이런 어떤 사인 코사인 같은 개념이 좀 포함이 되는데 이미 풀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사람은 모르겠죠. 자, 여하튼 이런 그 웨이브렌스라는 파장이라는 게 아주 짧은 영역과 긴 영역이 있죠. 짧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엑스레이라든가 마이크로웨이브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UV 자외선. 자, 자외선보다 곧 바로 다음 단계에 있는 게 뭡니까? 응? 다시금 비저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죠? 저기서 IR. 자, 이 우리 엑스레이라든가 마이크로웨이브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나쁘다는 거 알고, 또 UV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거 바르죠. 근데 UV가 아주 엄격하게 보면은 자, 이거 UV에 대해 정의한 거 한번 보시면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 UV라고 하는 것은 대략 10에서 400 나노미터 정도로 이제 짧은 파장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빛을 이야기할 때 가장 짧은 뭐 엑스레이, 마이크로웨이브, 그 다음에 뭐 UV, 비저블, 인프라레드 이렇게 빛의 파장이 길어지는 걸 이야기했는데, 빛의 가장 일반적인 성격. 빛의 어떤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에너지가 많다, 작다? 많다, 그죠? 그럼 그 사람에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빛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에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파장이 길어지면 좋죠. 그래서 우리가 원적에서 가장 긴 쪽, 뭐 우리가 사우나 같은 거 들어가면 원적외선 뭐 자랑하고 이런 것도 다 그것 때문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빛을 이야기할 때 특히 우리 자외선 차단제 UV 때문에 뭐 이렇게 뭔가 그 어마어마한 마켓이 열리고 또 그 자외선 차단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UV가 다 나쁜가 하면은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UV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영역인데, UVA, UVB, UVC. UVA는 그 UV 중에서도 가장 긴 영역 400에서 215 나노미터 영역, UVB는 315에서 280, UVC가 280에서 100 나노미터.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UVC는 가장 파장이 짧은 영역이죠, 그죠? 그래서 저기 절미사이들 어떤 세균 같은 걸 다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데, 문제는 UVC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ompletely absorbed by the ozone layer and atmosphere. 공기 중에서 거의 100% 지구에 도달하기 전에 다 차단이 돼서 사라집니다. 우리한테 전혀 해로운 게 아니고, UV 중에서 가장 긴 A는 315에서 400 나노미터인데 long wave고 black light고 not absorbed by the ozone layer. 자, UVA는 우리한테 좋은 빛입니다. 이것은 피부에 비타민 A 같은 것도 만들고 비타민 D도 만들고, 이거 UVA는 똑같은 자외선이어도 이것은 무조건 통과하는 거고 사람한테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선탠하고 이런 거 다 UVA하고 직관하는 거 보면 되고, 우리가 UV 크림을 사용하는 이유는 UVB 때문입니다. UVB는 미디엄 웨이브고
mostly absorbed by the ozone layer. 거의 대부분이 오존 레이어에 흡수가 되는데 이 일부분이 오존 레이어가 뻥 뚫리면서 지구 지표면으로 들어와서 사람들 피부에 닿고 피부암 걸리고 이런 무서워서 우리가 UV 차단제 다 바르는 거죠. 도수 올리고 그래서 똑같은 UV도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UV는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여하튼 이런 전문적인 구분을 하지 않으니까 UV에 대해서 그냥 뭐 단순히 좀 나쁜 걸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제 캐릭터가 다르고 지금 그래서 무조건 통과하는 부분, 무조건 통과하지 않는 부분,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오존층이 어느 정도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에게 피부암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주범인 UVB 그리고 또 자외선 차단제를 만드는 이유 이런 세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빛의 영역이 오존층의 형성이나 파괴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UV는 이제 10에서 400나노미터 다 포함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한테 또는 대기 환경에 중요한 것은 약 100에서 400나노미터 정도 UVASC 영역이고 그보다 더 짧은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10에서 100나노미터 익스트림 UV 또는 10에서 200나노미터 베큐um UV 뭐 이런 부분들은 극단적으로 짧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 대기권에서 다 흡수되고 산소하고 뭐 어떤 반응하거나 또는 뭐 그렇게 해서 실제 우리가 체감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약간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인해서 공기 중에서 굉장한 다양한 화학적인 반응이나 이런 인볼브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대기 환경적인 측면에서 UVA, B, C, A, B, C 중에서 무엇이 제일 나쁘다? C. 그러나 C는 우리한테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렇죠? 자, UV에 대해서 A, B, C 구분했고 visible light은 대략 400에서 700 또는 뭐 750 구분하는 게 정확하게 자를 수는 없지만 나눕니다. 영역. 이미 우리가 이 UV 라이트 중에서도 파장대가 가장 긴 UVA 영역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UV 다음에 이제 가시광선으로 들어가죠. 결국 가시광선이라는 것은 사람이 볼 수 있어서 가시 그리고 비저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UV의 끝 영역 400 부근하고 가시광선 400 직전하고 가시광선 시작한 400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 벌레라든가 새라든가 어떤 동물들은 이미 가시광선 들어오기 전에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서 뭐 사람과 다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도 뭐 좀 특별한 사람 그런 걸 볼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고. 자, 가시광선으로 들어가서는 이 뭐 그림이 조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빨주, 노초, 파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 가시광선 중에서 파장대가 좀 긴 영역, 그러니까 빨간색은 파장이 좀 긴 쪽입니까? 짧은 쪽입니까? 긴 쪽이죠. 우리가 보통 빨주, 노초, 파란보라는 그 말도 따지고 보면은 파장이 긴 쪽에서부터 짧은 쪽으로 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파장이 프리즘 같은 거 통과하면은 파장이 긴 쪽,
위로 빨간색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 아래쪽 파장이 짧은 쪽 파란색이 밑에서 서로 분리가 되는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길게 빨간 파장, 아래쪽으로 짧은 파란색. 그래서 한 700에서 750에 빨간색, 한 400 영역에서 파란색. 그 다음에 우리가 IR은 저기서는 대략 한 750에서 750 나노미터에서 1mm. 이 저기서는 우리가 뭐 주로 열 추적 장치해서 뭐 군대 같은 데서 군에서도 많이 사용하지만 밤에 사람이 어떤 직접 눈으로 보기 어려울 때 뭐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거 보면 뭡니까? 사람들 어떤 체온 같은 걸로 이렇게 밤에 형태 다 잡아내는 게 이런 영역에서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교재 269쪽 보시면 청천권 영역의 산소 분자는 240 나노미터 이하 단파장 자외선 UVC를 흡수해서 UVC가 에너지가 넘치니까 이걸 흡수해서 이 과다한 에너지가 산소 원자를 광해리 포토 디소시에이션을 해서 지금 7-1식처럼 UVC가 산소를 디스트럭션해서 두 개의 O. 근데 이 O는 7-1식의 O는 바로 일종의 산소 레디컬 형태, 그러니까 산화성이 강한 어떤 반응제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물질들은 7-2식의 어떤 매개체, 주로 질소 분자라든가 또는 뭐 다른 산소 분자 등이 존재하면은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오존을 만들고 열을, 그러니까 에너지, UV에서 받은 에너지를 열로 배출하는 그런 반응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UVC가 이제 흡수가 되고 또 오존 만드는데 이제 관여하게 되니까 UVC는 지표면으로 내려올 일이 없이 계속 성층권 안에서만 열심히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생성된 오존은 중파장 자외선 UVB를 흡수해서 7-3과 같이 산소 분자와 산소 원자로 해리하고 결국 일종의 뭐 도돌이표 다시 원위치를 만드는 거죠. 그죠? UVB를 흡수해서 산소 원자로 해리하고 이 산소 원자는 다시 7-20과 같이 산소 분자와 반응해서 오존을 생성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또 파괴되고 이런 것이 그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반응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이 파장이겠죠. 파장. 어떤 파장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7-1-2에서 만들어지는 과정, 7-3, 4에서 다시 파괴되는 반응. 그 다음 보시면 일반적으로 자외선은 파장이 짧을수록 생물에 대한 유해작용이 커진다. 290이라고 했는데 280으로 좀 수정합시다. 280 나노미터 이하의 단파장 자외선 UVC는 대기 중에 산소와 오존 분자 등의 가스 성분이 그 대부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지표면에 거의 도달하지 않는다. 그러나 280에서 320 나노미터 영역의 중파장 자외선은 오존 분자가 부분적으로 흡수하므로 10에서 30%만이 지표면에 도달한다. 자, 이 10에서 30% 때문에 피부암 환자가 늘어나고 뭐 온갖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지표면에 대한 UVB의 조사량은 청천권의 오존량에 따라 강한 영향을 받으며
오존층 파괴 시 지표면에 도달하는 양이 증가한다. 장파장 UVA는 대기 중의 가스성분을 흡수하지 않아 대부분의 지표면에 도달하고 UVB와 C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설명했죠. 자, 270쪽으로 넘어가서 오존층 파괴의 영향. 자외선은 인체에 합성되지 않는 비타민 D의 생성이나 살균 작용을 통해서 인간에게 유익한 작용을 하기도 한다. 이건 이제 UVA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존층 파괴로 성층권의 오존 농도가 감소하면은 지표면에 보다 많은 양의 UVB가 도달해서 피부의 홍반, 일광 화상, 선burn, 부종, 발진, 노화, 피부암 발생, 온갖 나쁜 영이 다 나오죠. UVB는 피부를 태우고 피부 조직을 뚫고 들어가서 동식물 세포의 단백질과 DNA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서 피부암이나 돌연변이를 유발합니다. 면역 기능도 저하시킵니다. 이게 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그 오존층이 뻥 뚫린 데는 바다 같은 데도 가면은 그 바다 생물들, 수면에 가까운 데 사는 생물들은 다 멸절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사람보다 더 연약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인이나 또 흑인이나 이런 경우는 피부에 뭐 멜라닌 색소 같은 게 어느 정도 좀 보호가 되지만 서양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작으니까 특히 피부암 같은 게 많이 생긴다고 하죠. 눈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UV에 대해서 이제 ABC가 얼마나 다르다는 걸 확실하게 각인하고, 자, 오늘 키워드는 뭡니까? UVC. 가장 나쁘다. 그죠? 근데 그건 직접 피해는 아니다. UVB가 실질적이다. 271쪽으로 가서, 오존층 파괴와 CFC. 우리 오존층 파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조금 전에 우리가 7-1, 2, 3, 4식에서 설명한 그런 반응들, 빛의 어떤 영역과 어떤 그 탄소의 어떤 분해, 오존 생성, 뭐 이런 정상적인 오존의 파괴와 생성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런 시스템을 디스트럭트해서 뭔가 이런 그 오존의 생성과 파괴 사이클을 다 깨버리는 그런 매개가 존재합니다. 271쪽 그 세 번째 가작 보면 미량의 가스 성분 X는 다음 식과 같이 오존과 반응해서 XO로 산화되고, 이 XO는 다시 산소 원자가 반응해서 X로 된다. 위 7-5, 7-6식을 반응식 정리하면 다시 앞에 7-40과 같다. 여기서 X는 소모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오존을 파괴하는 촉매, 캐틀리스트로 작용한다. 이런 촉매 반응 사이클의 핵심이 조세분 결과 OH, 하이드락실 레디컬, NO, 나이트로전 악사이드, 클로라이드, 브로미움, 레디컬, 활성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람 몸에도 이런 그 레디컬이 많으면 뭐 사람들이 빨리 노화하고 장기 손상되고 암에 걸리고 다 나쁘다고 하는데, 뭐 공기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물질들이 존재하면은 계속해서 오존을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자, 오존을 파괴한 이들 라디칼의 촉매 반응 사이클은 표 7-1에 제시한 것과 같기 때문에 ppb 범위의 미량가스 성분들은 그보다 1000배 이상인 오존의 농도에 영향을 미친다. 자, 7-1 표 보시면 이 오존의 파괴를 하는, 오존을 파괴하는 카탈리시스들, 주요 라디칼들 소개되는 게 OH, NO, Cl, Br 이런 게 존재하고, 자, 근데 성층권에서 오존을 분해하는 라디칼의 주요 원인 물질과 생성 반응은 표 7-2에서 보는 것과 같다. 여기 우리가 이제 7-2표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N2O, 메탄, 이런 물질들이 어떤 그 자유라디칼 생성에 기여하는 것 플러스 이 챕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제 클로라이드나 브로마이드 같은 화학 물질들인데, 이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이런 물질들은 뭐라고 합니까? 실족에 속하는 할로겐 화합물들이라고 하고, 이런 물질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주요 원인 물질로 뭐 N2O라든가 메탄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중요한 성분들이 바로 이 클로로카본, 염화 불화탄소 CFC라고 하는 물질들이 있는데, 이 물질들이 표 7-3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은, 자, 이 7-3이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물질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CFC라고 분류를 하는데, 이 표 7-3의 제목이 HFC가 아니고 좀 오릅니다. CFC로 좀 수정하도록. 자, 이런 그 CFC는 공기 중에 굉장히 극미량이 존재합니다. 메탄이나 N2 이런 거에 비해서. 그런데 중요도에서는 더 큰 이유가 여기 대표적으로 몇 가지 보면은 CFCl3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바로 안에, 자, 이것이 화학식이고, 이것의 어떤 대표 명칭, 코딩 방법이 CFC11, 그 다음에 CF2CL2 코딩명이 CFC12, 그 다음에 C2F3CL3 코딩명이 CFC113. 이런 물질들은 대기 중 체류 시간이 45년, 100년, 85년, 웬만큼 사람 수명하고 비슷하죠, 그죠? 자, 이런 물질들은 경우에 따라 수명이 막 한 1000년씩 사는 놈도 있고, 되게 우리가 어떤
공기 중에 화학 물질이 배출이 됐다. 그럼 그런 물질들은 지구를 한 바퀴 순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물질들처럼 순환 기간이 수십 년 단위가 되고 100년 단위가 넘어가고 또 심한 경우 1000년씩 산다고 하면은 수십 수백 번 순환하겠거든요. 그 말은 결국 대륙권 안에서 돌고 돌아서 사라지지도 않고 성층권으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서 조금 전에 크텔로시스 촉매 반응에 관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CFC들이 중요하다고 하고, 또 이제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오존 디플리팅 서브스탄스, 오존 파괴하는 물질, 오존 파괴 물질이라고, 이 물질들 간에도 오존을 파괴하는 능력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존 디플리션 포텐셜, 오존을 고갈시키는 잠재력을 이 표 7-3에 보면은 CFC 11을 기준으로 이것이 파괴능이 1이라고 하면은 CFC 12는 82%, CFC 113은 85%, 이렇게 어떤 체류 시간과 어떤 절대적인 상관성이 없이 어떤 화학적인 안정성과 또 어떤 반응성 같은 것을 동시에 감안해서 파괴능을 따져줍니다. 이 70년대 말에 이제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남극, 북극, 특히 뭐 남극, 북극이 이제 그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오존층이 뻥 뚫리는 걸 확인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오존이 왜 파괴되는가 설명을 과학자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만 해도 이제 어떤 노벨 화학상이라는 게 정말 순수하게 어떤 화학과 관련된 연구하는 사람을 다 돌아갔는데, 어떤 대기 환경 하는 사람들 가장 획기적이었던 게 그 오존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대기 오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오존층의 파괴가 바로 이 CFC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걸 밝혀서 79년도에 그 미국의 그 몰리나라는 그런 분하고 이제 노벨상을 처음 받았죠. 자,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물질들인데, 우리가 여기 표 7-3에 이렇게 CFCl2 우리가 어떤 이런 화학 명칭을 다 부르려 그러면 이게 뭐 유기물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중요한 물질들에는 이런 이제 코딩명을 주고, 이제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규칙이 나오는 게, 자, first 코드에는 carbon number 마이너스 1, second 코드에는 수소수 플러스 1, third 코드에는 불소수를 읽어줍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공식인데, 자, CFCl2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탄소수에서 1을 빼니까, 그러니까 CFCl2에 탄소수가 하나 있죠, 그죠? 그래서 CFC 다음에 넘블링이 탄소수가 하나니까 0이 되고,
두 번째, H에다 플러스 1을 해준다고 했는데 H가 하나도 없으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죠? 세 번째, 플로라이드 숫자 읽어준다고 했으니까 플로라이드 하나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CFCl2는 CFC 011, 0은 카운트할 필요가 없고 11이 되는 거고요. CF2CL2의 경우는 탄소수 하나 빼니까 이것도 0이 되고, 자, CFC랑은 다 공통적으로 가는 부분이죠. 두 번째, 수소수 하나 더 하니까 1. 그 다음에 플로라이드가 숫자 그대로 읽어주는데 2배니까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CFC, 카본과 불소와 플로라이드로 구성됐을 때는 이 코딩 명명법 CFC 11이다, 10이다라는 것은 그런 규칙을 갖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어디? CFCL, 미안. 처음에 3고 두 번째 2가. 오케이. 하여튼 뭐, 이 명명하는 데는 상관없고, 내가 시간 잠깐 잘못 썼습니다. 처음에 탄소수에서 1 빼고, 수소수 1 더해주고, 플로라이드 수 하나 읽어줍니다. 명명, 내가 잠깐 오기한 거고, 코딩하는 거 저는 상관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이런 그 CFC의 위험 때문에 뭐 79년도에 뭐 몬트리올 협약, 또 뭐 교토 협약,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협약을 만들어서 이런 그 CFC 물질의 배출을 줄이는 그 어떤 그 유엔 산하 어떤 글로벌 환경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 유엔 카운슬에서 추구하는 굉장한 이제 연구 주제이기도 한데, 자, 이런 것을 이제 줄이려고 해보니까 문제점이 이 CFC라는 게 워낙 광범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뭐 냉장고에 도프리안 가스, 뭐 자동차에 에어컨디셔너도 그렇고, 우리 뭐 각 가정마다 에어컨디셔너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워낙 값도 싸고 뭐 편리하고 이렇게 하던 거에서 이제 갑자기 줄이려니까 별 대안이 없어서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개발한 방법이, 이놈들은 워낙 화학적으로 안정되다 보니까 표 7-3에 나오는 것처럼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면은 HCFC,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세 번째 블록 보면은 HFC,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CFC 구조에서 C를 떼고 H를 붙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종의 그 CFC의 반응성을 올려줘서 그 수명을 좀 짧게 하는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조합을 많이 시도해 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건 정말 짧은 수명, 뭐 1년 단위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했지만, 또 여전히 또 바꿔줘도 가능성이 길어서 200년씩 살아남는 놈도 있고, 그러나 이제 획기적인 것들이 여기 보면 HFC 152A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짧게 만드는데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물질들을 어떤 대체 CFC의 대체 물질로 사용하지만, 이것도 계속 어떤 또 다른 문제들을 만들기 때문에 CFC를 이제 극복하는 게 이제 하나의 인류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어떤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 시장, 그런 걸 또 뭐 만들어내면 이제 하나의 뭐 노벨상감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우리가 어떤 그 대기 환경 분야에서는 가장 뜨겁게
연구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고 274쪽 가서 CFC는 미국의 유통사에서 프리온이라는 상품명으로 제조 판매함으로써 프리온 가스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건 그냥 우리 신라면은 하나의 상품 이름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만들어내는. 그래서 1928년도 미국의 제너럴 모터사에 T. 미클리가 냉장고에 냉매로 사용한 암모니아가 워낙 폭발성이 강하고 문제가 많아서 보다 화학적으로 안정한 대체 물질로 개발한 것이다. 암모니아는 인체 유해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폭발성도 강하고 대체 물질로 CF2CL2 다이클로로 디플로로메테인 CFC 11을 처음 사용했고 그 후에 다른 CFC 가스들을 추가로 개발했고 냉장고나 에어컨의 냉매, 스티로폼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발포제, 반도체나 정밀 부품의 세정제, 드라이 클리닝 용제, 뭐 하여튼 용도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단락 끝에 보면 코딩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코딩 번호 중 끝자리 수는 불소의 수, 그 앞에 숫자는 수소수 플러스 1, 맨 앞에 숫자는 탄소수 마이너스를 의미한다. 뭐 기사 시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CFC 명명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들 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자, 이런 그 CFC의 아류로 다른 물질들, CFC하고 비슷한 다른 할로겐 물질들도 이런 오존층 파괴에 관여하는데 일단 밑에 세 번째 단락. 그런데 대기 중에 배출된 염화불화탄소 CFC는 매우 안정한 화학적 성질로 인해서 거의 분해되지 않고 전 지구상에 고르게 축적이 되고 있다. 이들의 일부는 승천권으로 서서히 이동해 가지만 그 양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양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CFC의 평균 수명이 수백 년이나 되는 경우도 있다. CFC와 마찬가지로 사염화탄소, CCl4, 메틸클로로폼 등도 성층권의 온도는 파괴한다. 자, 하여튼 이런 문제들 볼 수가 있고 또 HCFC에 대한 설명도 소개되죠. 275조 CFC와 할론가스에 의한 오존층 파괴. 이건 이제 또 환경적인 관측 결과를 설명한 건데 276쪽 보면 CFC 두 번째 단락 CFC 가운데 CFC 11과 12의 분해 반응은 다음과 같다. 이 반응은 단파장 자외선 UVC에 의해서 일어난다. 결국 이것도 아주 승천점 높은 데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UVC하고 관련된 거니까. 7-70 같은 경우 보면 CFCl3가 UVC에 의해서 분해돼서 CFCl2 레디칼과 CL 레디칼을 만들고 이런 레디칼은 어떤 하나의 캐탈리스트가 돼서 승천권 오존층 파괴에 직접 관여하게 되는 이런 식별이 7-9에서 7-14까지도 유사하게 소개가 되고 277쪽 하단에 보면은 오존층 파괴에 실패해서 278쪽 그림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림 7-3을 보시면 남극 대륙 헬리베이 관측 상공에서 내년 10월 남극의 10월은 우리로 치면 무슨 계절입니까? 봄이죠. 봄. 오스트럴 스프링. 항상 겨울 동안에 어떤 추운 계절 동안 이런 그 오존층 파괴하는 물질들이 공기 중에서 잘 활동하지 않다가 봄이 돼서 날이 풀리면서 이놈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은 오존이 엄청나게 깨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어떤 그 그림 7-3은 내년 10월달 되니까 봄에
최근에 오존층 깨지는 걸 비교한 건데 1970년도 전만 해도 dobson 유닛이 한 300 정도 지구 평균 수준을 유지하다가 70년대 이후부터는 한 150 정도까지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오존층 파괴되는 것을 글로벌 스케일로 모니터링. 여기 미국 항공우주 나사는 인공위성 림퍼스 7호의 톰스 오존 전량 측정기를 의미하는데 특정 자료부터 9월에서 11월 사이 남극 상공의 오존 전량이 현저히 낮은 오존 홀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그러니까 나사 같은 데가 뭐 우주선 띄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렇게 우주선을 결국 띄우려면 대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뭐 난리겠죠. 그래서 글로벌 차원의 오존 변화 같은 나사에서 다 관측하고 지구 환경을 지키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9쪽 보시면 그림 7-4 남극 대륙 상공에서 남위 40도에서 90도 기준 오존홀의 면적. 이 상단 그림 보면은 오존홀의 면적이 6, 7, 8월 겨울 동안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다가 8, 9, 10월 뭐 이렇게 이제 봄 가까이 이렇게 이제 가장 오존홀의 면적이 어디까지 갑니까? 북아메리카 면적 수준으로 이제 넘어간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래프에는 아주 회색으로 넓게 그린 1990년대에서 2001년대까지 넓은 범위와 어떤 최근 2011년 데이터 이런 연차별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커진 이후로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 7-4에서도 유사한 경향 볼 수가 있고, 교재 280쪽 가서 자, 거의 다 같은 그림들인데 그림 7-5 보시면은 왼쪽에 남극, 오른쪽에 북극, 이 시기별로 dobson 유닛, 특히 이제 2006년도 10월 9일 보면은 dobson 유닛이 굉장히 작아지는 것 정신적이고요. 그림 7-6에서는 일산화염소의 농도 증가, 오존 결핍 이런 것도 플랫했고, 281쪽에 가서 오존홀의 생성 메커니즘 소개가 되는데, 이것도 조금 중요한 부분이, 남극의 오존홀은 일반적으로 오존의 농도가 가장 높은 성층권 하부에서 남극 특유의 겨울철 기상조건 때문에 발생한다. 자,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남극 특유의 겨울철 기상조건. 성층권의 대기 중에는 CFC 등으로 생성된 염소 원자 같은 오존분해 라디칼이 앞서 제시한 식별에 의해서 여러가지 HCl, HNO3, ClO, NO2 등과 같이 안정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들 비활성종 가스 성분은 겨울철 남극 특유의 기상조건에 의해서 성층권 하층부에 계속 축적이 이루어지다가 봄이 되면은 어떤 기온이 풀리면서 이 물질들도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오존을 분해하는 CL과 CLO 라디칼을 생성하고 오존의 분해에 관여한다. 그러니까 겨울 동안은 사람들이 뭘 배출하면 계속 그냥 일종의 먹어두고 그 북극 곰처럼 그냥 계속 축적만 해뒀다가 봄에 날씨가 풀리면서 그것들이 풀어지면서 기온 상승과 함께 반응성이 강해져서 오존을 깨는데 직접 관여해서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두 가지 원인이죠. 이런 물질들이 계속 축적되는 거하고
어떤 그 극지역의 기상 조건 이런 것이 동시에 영향을 준다. 자, 아래쪽 단락보면 남극의 성층권은 겨울 내내 추운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 결과 대기압이 감소한다. 이러한 감압 현상은 지구의 자전과 함께 극점을 중심으로 한 소용돌이 형태의 대기열음을 형성한다. 이때 소용돌이 내부의 대기는 주위의 대기로부터 고립된 상태로 몇 개월 동안 계속 추운 상태가 지속된다. 남극에서 이 대기 흐름은 봄이 시작되는 10월까지 지속되다가 이 소용돌이 내에서 가스 성분이 응축되면 결빙 입자를 생성하는데 이를 극성층권 구름 폴라 스트래토스페릭 클라우드라고 한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온도가 풀리면서 7-15, 16, 17, 18 이런 반응을 하면서 오존층 파괴에 기여하게 된다는 거고, 7-1-3 CFC의 대체 물질. 자, 이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284쪽 보면은 CFC의 대표적인 대체 물질로 CFC 반응성을 올리기 위해서 CFC가 잘 깨질 수 있게 수소하고 붙인 HCFC나 HFC를 개발했다. 이들은 수소로 인해서 기존의 CFC와 달리 비교적 쉽게 분해되는 물질들이 있다. 그죠? 근데 HCFC의 오존층 파괴는 규제 대상 프레온가스의 10분의 1 이하이다. 또한 HFC의 경우 염소 대신 수소로 인해서 오존층 파괴 효과가 현저히 감소되지만 산화 과정에서 또 다른 라디칼을 생성해서 오존층이 파괴된다. 그래서 또 다른 대체 물질로 PFC, 플로로카본, 과불화탄소가 있는데 이것은 매우 강력한 결합력을 가진 안정된 화합물로서 성층권보다 더욱 고층에서 분해가 됩니다. 자, 근데 이런 대체 물질들도 프레온가스보다는 좋지만 여전히 대륙변의 분해를 일으키고 생물의 독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인류의 숙제입니다. 뭔가 지금은 이제 어떤 과도기적으로 이런 물질들이 어느 정도 허용되지만 이것도 이제 다 어느 시점 되면 없애야 되고 이런 것을 대체하는 걸 만들어야 되고 아직 제대로 된 대체제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대기오염을 연구하게 되면 이런 거 만들면 돈방석 위에 올라가고 노벨상도 가고 자 7-1-4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과 오존층 파괴 물질의 추이 변화. 우리가 지금 이 7장에서 어떤 글로벌한 문제, 아까 이야기할 산성지, 기후변화, 오존층 보호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이야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계속 우리나라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죠. 특히 법적인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285쪽 7-4를 표 7-4 보면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또 런던 개정서, 뭐 도쿄 협약 등등 무지무지하게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고 우리도 이제 OECD에 포함되면서 이런 걸 이제 제대로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286쪽 근데 이런 협약들이 실제 상당한 효과를 보이는 게 그림 7-7 보면은 여러 가지 협약들이 만들어지고 강제로 그걸 하면서 이런 물질들의 양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이런 게 없었다면 천정부지로 올라갈 텐데 예를 들어 87년도 몬트리올 협약 부재 상황보다 많이 줄어들었고 90년도 런던 규약에서 또 더 줄어들고 베이징 규약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이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림 7-8에도 UNEP 같은 데서 이런 것을 계속 어떤 미래 예측 같은 걸 하고 있고 일단은 이런 협약에 의해서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287쪽 세 번째 단락 보면 우리나라는
1992년도에 몬트리올 의정 체제에 가입했고 대동 특례조항 적용 국가로 분류돼서 CFC 감축 의무를 10년간 위반했다. CFC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판론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전폐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이걸 시행을 하고 있어. 근데 아직 이제 문제가 중국 같은 데는 또 이걸 유예받아가지고 마음껏 만들고 있고, 하여튼 이게 좀 복잡합니다.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래서 오늘 진도는 이 오존층 파괴까지 받고, 다음 시간은 지구온난화. 우리가 중간고사 볼 때 뭐 한 80% 정도는 푸는 문제였거든요. 맥시멈 20% 정도는 오늘 공부한 이런 빛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왜 바르는가 오늘 좀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자, 하여튼 이런 뭐 CFC 명칭이라든가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할 지구온난화라든가 뭐 약간 이론적인 거 상식적으로 좀 알고 친구들한테 가서 UV, ABC 구분하고 뭐 무슨 술 얘기를 하든가 자, 이상입니다.